그로부터 3주일 뒤 맑게 갠 어느 날 오전에 젤베즈와 쿠퍼는 콜롱브 영감의 목로주점에 있었다. 그녀가 세탁물을 전하고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쿠포가 그녀를 억지로 데리고 들어왔던 것이다. 콜롱브 영감의 목로주점은 푸와소니엘가와 로슈슈아르가의 모퉁이에 있었다. 간판에는 끝에서 끝까지 푸른 글씨로 길게 단지 증류주라고만 쓰여 있었다. 입구에는 술통을 둘로 쪼개어 만든 화분 2개가 있고 먼지투성이에 월계수가 심어져 있었다. 입구를 들어서면 왼쪽으로는 컵이 쭉 널려 있고 양은 돛박과 술통이 놓여 있는 큰 카운터가 댕그라니 뻗어 있다. 주점 둘레에는 노란색 니스가 반짝이는 큼직한 술통들로 가득히 장식되어 있고 이 큰 술통들의 둥근 구리 장식과 주둥이에서는 햇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이 주점의 명물은 떡갈나무 칸막이 건너편에 유리를 끼운 안뜰에 놓아둔 증류장치로 손님들이 그 움직임을 볼 수 있었다. 긴 목이 달린 증류기라든가 땅속으로 들어가는 나선판 따위가 장치되어 있는 그것은 마치 악마의 부엌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었다. 점심 식사 시간인 이맘때 목로주점은 텅 비어 있었다. 뚱뚱한 40대의 남자이지만 이미 영감 소리를 듣는 콜릉부의 이 목로주점은 이러한 분위기와 오랜 연조로 해서 이 거리에서는 유명해져 있었다. 콜릉부 영감은 한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에게서 잔에 4수어치만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술을 부어주고 있었다. 여기에도 햇빛이 한 장의 막처럼 문간으로부터 흘러들어와 끼견자의 가래침으로 언제나 축축한 마룻바닥을 말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에서도 술통에서도 방 안 전체에서 온통 술 냄새가 알코올의 증기가 올라와서는 햇빛에 비쳐 난무하는 먼지를 두껍게 만들면서 그 빗살마저도 홍건히 취하게끔 하는 듯이 보였다. 쿠퍼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잠시 젤베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작업복에 캡을 쓰고 있었으나 제법 산뜻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웃을 때는 흰 이가 드러나고 갈색의 아름다운 눈을 반짝이는 쾌활하고 장난기 어린 좀 짓궂은 강아지나 선량한 소년 같은 얼굴이었다. 아래턱이 튀어나오고 코가 약간 납작하긴 하지만 꼬불꼬불하고 짙은 머리카락은 뻣뻣하게 서 있었고 피부는 26이라는 나이에 걸맞게 부드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와 마주 앉은 젤베즈는 검은 작업복에 머리엔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 술은 없이 안주로 내놓은 살구를 마침 다 먹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금발의 얼굴이 오늘은 마치 도자기처럼 젖빛으로 은은해 있는 듯 보였다. 쿠포는 그들 둘만이 알고 있는 이전에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는 일을 넌지시 비치면서 작은 목소리로 간단하게 물었다. 안 됩니까? 어찌 안 될까요? 안 돼요, 쿠포 씨. 이런 데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분별 있게 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으면 살구 안주를 얻어먹지 않았을 거예요. 젤베지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젤베지가 살며시 고개를 떨구자 쿠포는 애정이 깃들인 눈으로 그녀를 훑어갔다. 그녀의 입 언저리에 웃으면 홍조를 띠고 좀 축축한 느낌이 드는 엷은 장밋빛 작은 입 언저리에 그는 특히 매혹을 느껴 오래 시선을 멈추었다. 그녀는 몸을 돌리려고도 않고 그대로 온화하고 다정한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는 나지익히 속삭이듯 쿠포에게 말했다. 당신은 날 잘 알고 있잖아요. 8살짜리 큰애가 있어요. 난 이미 할망구라고요. 함께 살아서 어쩌자는 건지 남들이 무섭지 않아요? 남들이야 상관없지 않소.
하지만 그런 것이 언제까지나 재밌을 줄 아셔요. 당신은 아직 살림 맛이 어떻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쿠포 씨, 난 그런 허황된 일은 생각할 수 없어요. 난 집에 한창 먹성이 센 식솔이 둘이나 있어요. 그 녀석들이 먹어대는 것은 엄청나죠. 반했느니 어쨌느니 하고 몰래 그 집만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간 어린 것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어요? 게다가 난 불행의 연속이에요. 이젠 남자라면 지긋지긋해요. 더 이상 남자하고는 인연을 맺지 않을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녀는 별로 노하지도 않고 아주 슬기롭고 냉정하게 자기로서는 폐품이 된 몸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설명했다. 쿠포는 감격하여 되풀이했다. 젤베지, 그런 말을 하면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정말 미안해요, 쿠포 씨. 하지만 언짢게 생각 좀 마세요. 만일 내가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한테 갈 테니까요. 당신은 좋은 분 같고 또 친절하니까요. 함께 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꾸려나가긴 하겠지만 내가 거드름을 떠는 건 아니에요. 난 2주일 전부터 포코니의 부인 가게에 나가고 있어요. 애들은 학교에 보내고 난 일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상태로 있는 거죠. 말을 마친 젤베지는 몸을 굽혀 바구니를 집으려 했다. 말을 많이 하게 되었군요. 포코니의 부인이 기다릴 거예요. 가봐야겠어요. 다른 좋은 분을 찾아보세요, 쿠포 씨. 나보다 더 예쁘고 착한 여자 말이에요. 나처럼 혹이 둘씩이나 달린 여자는 안 돼요. 쿠포는 유리 속에 끼인 둥근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를 다시 한번 앉혀놓고 큰 소리로 말했다. 좀 기다려요. 아직 11시 30분인데. 아직 25분은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상한 짓이라도 할까봐 걱정하진 마시오. 우리 사이엔 탁자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조차 싫을 정도로 내가 밉단 말이오? 젤베지는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다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세탁물을 가지고 가기 전에 식사를 마쳤었다. 쿠포도 그날은 스프와 쇠고기를 급히 삼켜버리고 길목에서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젤베지는 쿠포의 말에 대답하면서 과실주 병과 브랜디 병 사이로 거리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마침 점심때라 대단한 인파였다. 귀가가 늦어진 노동자들이 배가 고파 침울한 표정으로 차도를 가로질러 맞은편 빵집으로 들어가곤 했다. 그리고는 한 파운드의 빵을 끼고 다시 나타나서는 쌍두 송아지로 가서 육수짜리 식사를 하는 것이었다. 빵집 옆에는 채소 장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선 감자튀김과 삶은 섭조개를 팔고 있었다. 여공들이 줄을 지어 종이봉투에 감자튀김과 삶은 섭조개를 넣고 들고 가고 있었다. 목로주점 입구에는 한 무리의 군중이 형성되었다. 이봐 불고기, 화끈한 것 한 잔 사주지 않겠나? 노동자 5이 들어와 있었다. 도둑놈 같은 콜롱부 영감. 알겠지? 오래된 걸 줘. 진짜를 달란 말이야. 콜롱부 영감은 조용히 술을 따랐다. 싫어요. 당신은 불결한 일만 생각하는군요. 물론 그 일을 사랑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버림을 받았으니. 젤베지가 말했다. 그들은 랑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벨지니의 동생과 함께 글라시에르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곳에는 모자 공장을 해볼 예정이라던 그의 친구가 살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를 쫓아다닐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처음엔 괴로워서 물에라도 빠져 죽고 싶었지만 지금은 마음도 가라앉고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었다. 그와 살면 애들을 도저히 먹여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오직 돈을 갉아먹는 사내였다.
쿠포는 그녀를 갖고 싶은 나머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외설스러운 화제로 이어갔으며 랑티에에 대해서도 이것저것 매우 노골적인 질문을 했다. 그러나 그녀로서는 화를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럼 당신 쪽에서 그녀를 때렸단 말이군요. 그러고 보니 당신은 좋지 못하군요. 아무에게나 매질을 할 테니까. 쿠포가 말했다. 젤베지는 그 말에 웃었다. 정말 그러했다. 그 빼빼 마른 벨지니를 실컷 때려주었으니. 벨지니가 여러 사람 앞에 몸뚱아리를 내보였다는 사실에 풀이 죽어 얼마 전에 동네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쿠포가 하자 그녀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녀는 플라상에서 보낸 처녀 시절로 화제를 바꾸었다. 남자 꽁무니를 따라다닌 일은 전혀 없었고 또 남자라면 싫었다. 랑티에를 만난 것은 14살 때였지만 그가 남편이 되어주겠다고 했고 또 자신은 소꿉장난이라도 하는 기분이었으므로 쿠포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결점이라면 지나치게 정에 약하여 모든 사람을 좋아해서 곧 수없는 불행을 자기에게 안겨주게 되는 그런 사내에게도 흠뻑 빠져버리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하는 것이었다. 그처럼 그녀는 한 남자가 좋아지면 어리석음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그 남자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이었다. 쿠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비웃으면서 두 아이를 베개 밑에서 알을 까낸 것은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남자의 손가락을 툭툭 치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여자들과 마찬가지로 되어 먹었지만 여자가 언제나 그런 일에만 열중하리라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자기는 어머니를 닮았는데 어머니는 억센 일꾼으로 20년 이상이나 아버지를 소처럼 섬기다가 고생 끝에 죽었다는 것이다. 젤베지는 날씬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출입문을 지나다가 부딪히면 오히려 문짝이 부서질 정도로 강한 어깨를 갖고 있었다. 그래도 남자에게 빠져버리는 성격은 어머니도 마찬가지였다. 또 발을 조금 저는 것도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가엾게도 아버지에게 매를 맞곤 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술에 만취되어 들어오는 밤이면 어찌나 어머니에게 난폭한 애정 표시를 했던지 손발이 부러질 정도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밤에 한쪽 다리가 달을 채우지 못한 채 세상에 태어났을 거라고 말했다. 아니, 아무렇지도 않은데 눈에 띄지 않아요. 쿠포는 아첨조로 말했다. 젤베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자신의 절룩거리는 모습이 눈에 잘 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절름발이 여자를 좋아하시다니 별난 취미시군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탁자의 팔꿈치를 괜 채 얼굴을 더 앞으로 내밀면서 그녀를 취하게 만들려는 듯이 여러 가지 말로 칭찬을 늘어놓았다. 그녀는 그 달콤한 말에 애무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그녀는 쿠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눈은 다시금 점점 늘어나는 군중에게 주고 있었다. 이제 인적이 잦아지자 가게들은 비지를 시작했다. 채소 장수는 프라이팬으로 마지막 감자를 튀겨내었고 돼지고기 장수는 카운터에 접시를 정돈하고 있었다. 싸구려 식당들에서는 노동자들이 떼를 지어 나오고 있었다. 수염투성이 사내들이 서로 밀치고 때리고 징을박은 구두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개구장이처럼 포장도로를 미끄럼을 타면서 가고 있었다.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하늘을 쳐다보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다. 보도에도 차도에도 사람들이 넘쳐 흘렀고 여기저기 열어놓은 문에서도 사람의 물결이 흘러나와 오가는 마차 사이에서 멈추기도 했다. 멀리서 공장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별로 서두르지도 않고 파이프 담배에 다시 불을 붙이고 있었다.
그들은 등을 둥글게 굽히고는 이 술집 저 술집에서 친구들을 불러내고 나서야 발을 질질 끌면서 일터 쪽으로 걸어갔다. 젤베지는 키 큰 한 사나이와 작은 두 사나이로 된 세 사람의 노동자가 10걸음마다 뒤돌아보는 것을 계속 쫓아보면서 웃었다. 마침내 세 사람은 거리를 내려가서 곧장 콜롱부 영감의 주점으로 들어갔다. 저 세 사람 털보들이군요. 젤베지가 중얼거렸다. 내가 아는 사람이죠. 키 큰 녀석은 장화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목로주점은 가득 차 있었다. 모두들 큰 소리로 이야기했고 가끔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때 누군가 카운터를 주먹으로 두드려 유리잔을 울리게 했다. 모두들 선체로 두 손을 배에 얹거나 등 뒤로 늘어뜨린 채 3355 무리를 지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통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콜릉부 영감이 술을 따라주기를 기다리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아니, 자네 카시스 도령 아닌가? 쿠포의 어깨를 친 사람은 장화였다. 종이로만 담배를 피우면서 단정하게 속옷을 입은 것을 보니 신사로군. 좋은 여자를 놀라게 해줄 심산이라면 뭐 맛있는 걸로 한턱을 내야지. 아, 귀찮아. 쿠포가 화를 냈다. 그러나 상대방은 비웃었다. 되게 콧대가 세군 이 친구. 건달은 건달이야. 그럴 뿐이야. 장화는 젤베지를 힐끗 보고 나서 등을 돌렸다. 파이프 담배 타는 냄새와 사내들의 채취가 알코올 냄새가 감도는 공기 속에 풍겼다. 그녀는 잔 기침을 했다. 술 마시는 것은 고약한 일이죠.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하고 나서 전에 플라상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함께 아니스 술을 마셨노라고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때문에 죽을 뻔한 뒤부터는 술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자두는 먹었지만 곁다리 소스는 남겨놓겠어요. 기분이 나빠서요. 그녀는 유리잔을 내보이면서 말했다. 쿠포 역시 그 사내들이 브랜디를 몇 잔이고 꿀꺽꿀꺽 마실 수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자기와 마찬가지로 함석장이었던 쿠포의 아버지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코크나르가 25번지 빗물바지 홍통에서 떨어져서 포도의 머리가 박살났던 것이다. 그런 추억이 언제나 가족들에게 남아있어 모두들 근신했다. 쿠포도 코크나르가를 지나가다가 술집을 보면 거기서 단 한 잔의 술을 마시기보다는 차라리 개울물을 마시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 직업은 다리가 단단해야 합니다. 젤베지는 다시 바구니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리를 뜨지 않고 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말했다. 난 욕심이 많은 여자는 아니에요. 나의 소원은 착실하게 일하는 것과 새떼 끼니를 거르지 않는 일, 아담한 집에서 잠을 자는 일, 그리고 침대가 하나, 탁자가 하나, 의자가 둘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애들을 잘 키워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새로 살림을 차리게 되었을 땐 남자에게 얻어맞지 않는 일이에요. 네, 그래요. 얻어맞는다는 건 정말 싫어요. 그뿐이에요. 내가 바라는 욕심이란 정말 이것뿐이에요. 그녀는 완전한 행복에 대하여 평소에 지니고 있던 그녀 나름의 의견을 말했다. 그래요. 누구나 마지막엔 자신의 침대에서 죽기를 바랄 수 있죠. 나도 역시 일생 동안 열심히 일하고 내 침대에서 죽고 싶어요. 쿠포는 전적으로 동감임을 표시하곤 시간을 걱정하며 일어났다. 그러나 두 사람은 바로 밖으로 나가진 않았다. 그녀는 넓은 방 저 안쪽까지 가서 그곳에 떡갈나무 칸막이 넘어 안뜰의 유리 칸막이 아래서 움직이고 있는 큰 증류기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를 따라갔던 쿠포는 그 장치의 여러 부분과 술이 실처럼 떨어지는 증류기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기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설명해 주었다.
이상한 형체의 유리 그릇이 붙어 있고 관이 끝없이 빙글빙글 돌고 있는 중류기는 음산한 모습이었다. 두 사람이 기계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장화가 동료 둘을 데리고 와서는 칸막이에 팔꿈치를 짚고 카운터가 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이 기계를 보면 오싹해져요. 술이란 정말 무서워요. 젤베지는 이렇게 속삭이고 나서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완전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로 되돌아갔다. 안 그래요? 그게 더 값질 거예요. 일하고 빵을 먹고 자신의 거처를 갖고 자식을 키우고 자신의 침대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리고 매맞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젤베지 부인, 나 같으면 아무리 당신에게 부탁을 받아도 때리지 못할 거요. 걱정 마슈. 난 오늘 당신을 데리고 이 목로주점에 앉아 있었지만 술이란 한 방울도 못 먹는 성질이여요. 그리고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단 말이오. 젤베지 부인 어떻겠소? 오늘 밤 우리 함께 밤을 따뜻하게 해보면. 그녀가 바구니를 내밀고 남자들 사이를 헤치고 나가는 동안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내저으며 거부했다. 그래도 돌아보면서 그에게 미소를 던지는 그 모습은 그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는 것 같았다. 만일 다시는 남자와 함께 살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맹세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그녀는 그에게 승낙의 말을 했을 것이다. 마침내 그들은 밖으로 나갔다. 그들 뒤에서 목로주점은 여전히 10,000원이었으며 쉰 목소리와 싸구려 브랜디를 권하는 달콤한 냄새가 길까지 풍기고 있었다. 쿠포의 거친 손이, 그러나 뜨거운 손이 젤베지의 손등을 쥐며 말했다. 젤베즈, 나와 함께 구트도르가 쪽으로 돌아갑시다. 일터로 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누님 댁에 가봐야 해요. 별로 멀지 않으니까 함께 갑시다. 결국 그녀는 사내의 제의를 받아들여 두 사람은 나란히 푸아소니엘가를 천천히 올라갔지만 팔을 끼진 않았다. 남자는 그녀에게 자기 가족 얘기를 했다. 어머니는 이전엔 조끼 제조공이었지만 지금은 눈이 어두워져서 가정부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달 초사흔날 62살이 되었다. 쿠포는 막내였다. 누님 중 하나는 르라 부인이라고 하는 35살 난 과부로서 꽃 가꾸는 일을 하고 있었으며 바티뇰의 무안느가에 살고 있었다. 30살 난 또 한 사람의 누님은 시계줄 제조공으로서 로리웨라는 성질이 고약한 사슬 세공장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가 지금부터 가려는 곳은 바로 그 누님의 집이었다. 그 누님은 그 거리 왼쪽의 큰 집에 사는데 저녁마다 그는 이 로리웨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러는 것이 세 사람 다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은 친구 집에서 저녁밥을 먹게 되어 기다리지 말라고 일러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다. 젤베즈는 그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갑자기 얘기를 가로막고 웃으면서 물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당신을 카시스 도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죠. 억지로 술집에 끌려가면 카시스주를 마시기 때문이요. 그 술은 도수가 아주 약하죠. 천한 별명은 아닌 것 같아요. 젤베즈는 이렇게 말하고 그의 일에 대해 물었다. 쿠포는 여전히 세관 뒤에 새로 짓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일이 없어서 노는 경우는 없어요. 적어도 금년 중에 이 공사장을 뜨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요. 빗물바지 홈통이 몇 미터고 몇 미터고 있으니 말이오. 내가 저 높은 곳에 올라보면 봉케르장이 보이죠. 어제 당신은 창가에 있었죠? 팔을 흔들어 보였지만 못 보더군요. 그들은 벌써 구트도르가에 100걸음쯤 들어서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바로 이 집이죠. 난 저 앞 22번지에서 태어났지만 아무튼 벽돌 공사를 대단하게 했죠. 이 내부는 병영만큼이나 넓답니다. 젤베지가 보니까 현관은 큰 길처럼 포장이 되고
그 한가운데로 엷은 장밋빛 물이 흐르는 하수구가 있었다. 들어갑시다. 쿠포가 말했다. 젤베지는 도로가에서 기다리고 싶었다. 그러나 현관 오른쪽에 있는 관리실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 문턱에서 그녀는 또다시 눈을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내부는 7층까지 나 있고 널따란 사각형의 안마당이 보였다. 그녀는 거기서 쿠포를 기다리면서 줄곧 이 엄청난 아파트의 구조에 이리저리 눈길을 쏟았다. 기다리겠군요. 벼랑간 그녀 옆에서 쿠포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님 집에서 저녁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더니 야단이 났어요. 오늘은 송아지 고기까지 사놓았다면서요. 그녀가 놀라 몸을 가볍게 떠는 것을 보면서 쿠포는 말을 계속했다. 이 집을 보고 있었군요. 이 집엔 빈방이라고는 없어요. 세든 사람이 한 300명은 되죠. 내게 만일 가구가 있었더라면 작은 방 하나가 비기를 노렸을 텐데. 살기 좋을 것 같죠? 그럴 것 같아요. 플라상에 우리가 살던 거리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진 않았어요. 보셔요. 저 6층의 창문을. 제비콩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는 고집스럽게 그녀의 기분을 물었다. 둘이서 침대라도 하나 사면 바로 거기서 그 방을 얻자고 했다. 그녀는 현관으로 뛰어가면서 그런 어리석은 말은 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쿠포는 포코니의 부인의 가게 앞에서 그녀와 헤어질 때 그녀가 다정하게 내맡긴 손을 자신의 손 안에 잠시 감싸 주일 수가 있었다. 젊은 여자와 함석장이 사이의 관계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그녀가 죽도록 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밤엔 또한 열심히 넝마 조각을 깁는 것을 보고 그는 정말 씩씩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세상엔 놀기 좋아하고 먹고 마시는 일밖엔 생각하지 않는 여자도 많은데 그녀로 말하자면 그런 여자들과는 달랐다. 그녀는 인생을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그가 말하자 그녀는 웃으면서 겸허하게 변명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얌전하지만은 않았노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14살 때 초산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했으며 예전엔 어머니와 함께 아니스 술을 몇 병이나 비우기도 했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강한 의지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며 오히려 무척 약한 여자이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싫어서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살아왔노라고 했다. 그리고 정직한 사회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 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악한 사회란 치명적인 타격과 같은 것으로 그런 사회에서는 머리는 부서지고 여자 따위는 단번에 납작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장래를 생각하면 진땀이 날 것 같다면서 자신은 마치 포도의 우연성에 따라 앞면이나 뒷면으로 떨어지는 공중에 던진 일수짜리 동전 같은 존재라고 했다. 하지만 쿠포는 그녀의 궁둥이를 꼬집기도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그를 밀어젖히며 그의 두 손을 때렸다. 그로 말하자면 익살스러운 사람으로서 장래에 관해선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면 또 다음 날이 올 뿐이었다. 잠자리와 먹을 것은 언제건 뒤따르게 마련이니까. 그에게는 여기저기 시궁창을 소재하고 주정뱅이들을 몰아내면 그 구역이 깨끗해질 것 같았다. 그는 심술장인 아니었다. 가끔 이치에 맞는 말도 했고 어느 정도 멋쟁이이기도 했다. 가리마를 깔끔하게 타고 멋있는 넥타이와 일요일에만 신는 구두도 갖고 있었다. 그는 파리의 노동자가 그러하듯 사람을 깔보는 듯하고 노골적이고 능변가였지만 재치 있고 뻔뻔스럽고 까부는 그 모습엔 애교가 있었다. 결국 두 사람은 봉쾌르장에서 서로 도우며 살기 시작했다. 쿠포는 그녀를 위해 우유를 찾으러 가고 심부름을 해주고 세탁물 꾸러미를 들여다주곤 했다. 저녁 때 일터에서 먼저 돌아오면 교회의 큰 길에서 어린애들과 놀기도 했다. 젤베즈는 그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서 그의 거처인 좁은 다락방까지 올라갔다.
그의 의복을 살펴보고는 작업복 바지에 단추를 달아주고 저고리도 수선해줬다. 그들 사이에 친밀감이 두터워졌다. 그가 곁에 있으면 그녀는 지루하지 않았다. 그가 배워온 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그가 계속해야 하는 파리 변두리의 야유를 재미있게 듣곤 했다. 쿠포로 말하자면 언제나 그녀의 스커트에 몸이 스치곤 했기 때문에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이었다. 그것도 단단히 잡혀 있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것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뱃속이 너무나 불편하고 꼭 죄는 듯해서 그것을 재미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농담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는 그녀를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언제죠? 그녀는 그 뜻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목요일이 나흘 있는 주일이 오면 그러자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놀리기 위해 슬리퍼를 손에 들고는 살림을 차린 사람처럼 그녀의 방으로 갔다. 그녀는 그런 그에게 핀잔을 주면서 남자가 끊임없이 음란한 말로 빗대어 얘기해도 얼굴 한번 붉히지 않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그가 거칠게 굴지만 않으면 무슨 일이고 덮어주었다. 다만 어느 날인가 강제로 키스를 하려다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뽑았을 땐 화를 냈었다. 6월 하순경에 쿠포는 그의 쾌활성을 잃고 말았다. 그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고 말았다. 젤베지는 그의 눈길이 두려워 밤엔 문단속을 단단히 했다. 그런데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사뭇 뿌르퉁해 있더니 화요일 밤 11시경에 갑자기 찾아와서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고 싶진 않았지만 그가 너무나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에 밀어붙여 놓았던 장롱을 치워버렸다. 그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금세 그가 아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너무나 창백했고 눈이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대리석 무늬를 띠고 있었다. 그는 선체 중얼거리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는 병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자기 방에서 2시간 전부터 울고 있었던 것이다. 옆방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었기에 베개를 짓씹으면서 어린애처럼 울었던 것이다. 벌써 그가 잠을 못 이룬 지 사흘 밤째였다. 해봐요, 젤베지 부인. 이만 결말을 지읍시다. 우리 결혼합시다. 난 그러고 싶어요. 결심을 했어요. 그는 목맨 소리로 또다시 울음을 터뜨릴 듯이 말했다. 젤베지는 아주 놀란 표정을 내보였다. 그녀는 준엄한 표정이었다. 쿠포 씨, 도대체 어쩌자는 거죠? 난 그런 걸 당신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건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안 돼요, 안 돼. 진정이에요. 제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는 결심한 양 계속 고개만 흔들었다. 충분히 생각한 끝의 결심이었다. 그는 밤을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에 내려왔던 것이다. 아마 그녀는 그가 위층으로 다시 올라가서 울게 내버려 두진 않을 것이다. 그녀가 좋다는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고 그녀 자신도 조용히 잠을 잘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소원은 오직 좋다는 말을 듣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얘기는 내일 해도 되는 일이었다.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 내 탓이라는 원망을 듣긴 싫어요. 이보세요, 쿠포 씨. 그렇게 고집 부리는 것은 좋지 않아요. 나에 대한 진정한 기분을 당신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일주일만 나와 만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잊어버릴 겁니다. 남자란 하룻밤 때문에, 그것도 최초의 하룻밤 때문에 결혼하는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 일생 동안 밤이 계속되고 또한 낮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실증이 나죠. 거기 앉으세요. 이제부터 얘기나 해보죠. 그래서 새벽 1시까지 촛불이 희미하게 비치는 침침한 방에서 두 사람은 결혼 얘기를 논의했다. 한 베개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두 아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젤베즈는 연방 어린애들 얘기를 하면서 쿠포에게 그들을 가리켰다. 그 둘은 자기가 그에게 가져가는 혼숙감으론 우스운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도 창피스런 일이라 했다. 동네 사람들이 무어라 말할 것인가. 그녀가 전 남자와 함께 살던 일도 모두 알고 있고 내력도 알고 있는데 그가 떠난 지 2달도 안 돼서 자기 둘이 결혼한다면 분명히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라 했다. 모든 얘기가 지극히 합당한 이런 이유에 대해서 쿠포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대답했다. 그는 동네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따위엔 눈도 깜짝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으며 오히려 그런 것으로 자신이 더러워질까봐 두렵다 했다. 그래요. 난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오. 알겠소? 난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오. 이것에 대해선 아무 할 말이 없겠죠? 쿠포는 계속 세차게 자기 주먹으로 무릎을 치면서 되풀이했다. 젤베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음의 긴장이 풀리면서 강렬한 정욕이 차츰 자신을 감싸고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미 소심하게 반대할 뿐 두 손을 스커트 위에 떨어뜨린 채 얼굴은 다정한 정감에 넘쳐 흐르고 있었다. 반쯤 열린 창을 통해 6월의 아름다운 밤이 밖으로부터 뜨거운 입김을 불어보냄으로써 촛불은 흔들리고 그 불구스레한 긴 심지는 탄화하고 있었다. 잠들어버린 거대한 거리의 침묵 속에서 큰 길 한복판에 낮아빠진 주정뱅이의 울음소리만이 들려왔다. 한편 어딘가 레스토랑 안에서는 바이올린이 지체된 홀레 향연의 천박한 무도곡을 하모니카를 부는 것처럼 가냘픈 소리로 연주하고 있었다. 쿠포는 젊은 여자가 논쟁 끝에 말없이 어렴풋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을 보곤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지쳐버리고 또한 너무나 감동되어 거절할 수도 괴롭힐 수도 없게 된 그녀는 이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함석장이는 그녀가 몸을 맡기려는 것을 몰랐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으스러질 정도로 거머쥐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소유하고 있는 기분이었다. 좋다고 해주겠죠? 남자가 물었다. 얼마나 날 괴롭힐 작정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야겠어요? 그렇다면 좋아요. 어쩌나 우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는 벌떡 일어나서 그녀의 허리를 거머쥐고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이 사랑의 애무가 큰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가 먼저 걱정이 되어 클로드와 에티엔네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쉿! 얌전하게 굽시다. 애들을 깨우면 안 되니까. 그럼 내일 또 만납시다. 그리고 그는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젤베즈는 부들부들 떨면서 거의 1시간 동안이나 옷 벗는 것도 잊고 침대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쿠포가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만사는 끝났으며 그 사내가 여기서 자려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주정뱅이가 창문 아래에서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한층 더 쉰 목소리로 신음하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던 바이올린 소리가 멎고 있었다.